억울하게 누명을 쏜 적 있으세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아무도 안 믿어주는 그 느낌 말을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증거가 있어도 묻혀버리는 그 상황.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억울함 속에서 시작돼요. 폭설이 내리던 밤, 스물도 되지 않은 청년이 10살짜리 여동생을 업고 아무도 없는 폐역 대합실 앞에 서 있어요.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무너져가고 있고 집은 가압류됐어요. 잃은 것만 있었어요. 남은 건 여동생 하나. 그리고 꺼내지도 삼키지도 못한 말 한마디. 억울하다. 근데요, 그 청년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진실을 찾기로 했어요. 억울함을 참아본 적 있는 분, 말해도 안 통하는 상황을 겪어본 분, 아니면 그냥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가 보고 싶은 분.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실 분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먼저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 주변에 꼭 나눠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등이 뜨거웠어요. 가은이의 숨결 때문이었어요. 10살짜리 아이의 체온이 얼마나 높은지 서준은 그날 처음 알았어요. 잠든 아이를 업으면 이렇게 뜨거운 거라는 걸. 근데 발끝은 느낌이 없었어요. 폐역 대합실 처마 아래 서준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어요. 눈이 내렸어요. 쌓이는 눈이 아니었어요. 바람에 옆으로 밀려 지면에 닿는 순간 그냥 녹아버리는 그런 눈이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낡은 나무 의자들이 보였어요. 아무도 앉지 않는 의자들. 서준은 잠긴 문을 보다가 시선을 내렸어요.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어요. 사흘 전이었어요. 현관문 손잡이에 가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서준은 그걸 손가락 끝으로 눌러봤어요. 종이 질감이 생각보다 얇았어요. 이렇게 얇은 종이 하나가 문을 잠근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아버지 인쇄소가 부도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오세연 유통 측에서 납품 계약을 파기했어요. 이유는 계약서 위반. 서준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그 계약서를 읽어줬거든요. 항목 하나씩. 서준이 옆에 앉아서 다 들었어요. 그 내용과 지금 제출된 서류는 달랐어요. 달랐는데 조작을 한 건 서준이라는 진술이 나왔어요. 누가 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서준은 변명했고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스물도 되지 않은 인쇄소 아들과 직원 수백 명짜리 유통사 중에 어느 쪽이 더 그럴듯하게 들리는지는 결과가 대신 말해줬어요.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들은 날 밤 쓰러졌어요. 병실은 조용했어요. 의사가 원래 심장이 좋지 않았다고 했어요. 서준은 그 말의 절반만 받아들였어요. 몸이 약해도 버틸 수 있는 게 있고 몸이 강해도 버틸 수 없는 게 있으니까요. 아버지는 사흘을 넘기지 못했어요. 서준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마지막 숨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는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입술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서준은 가까이 몸을 기울였어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나중에 서준은 그 순간을 자꾸 떠올렸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혹시 서준 때문이라고 했을까? 아니면 괜찮다고. 아니면 그냥 이름을 부르려고 했을까? 모르는 채로 끝났어요. 어머니는 아직 살아 있었어요. 장례가 끝난 뒤로 거의 말이 없었어요. 밥을 차리고 먹지 않았어요.
앉았다가 일어나고 창밖을 보다가 멈췄어요. 비톡촉 전화가 올 때만 잠깐 눈빛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서준은 그 눈빛이 무서웠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어머니가 먼저 말했어요. 너희는 나가 있어. 그게 다였어요. 설명도 없었어요. 서준은 가은이 손을 잡았어요. 가은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방에 들어가서 옷을 챙겼어요. 가방 하나에. 말없이 10살짜리 아이가 상황을 이해한 건지, 이해해서 더 조용한 건지, 서준은 물어보지 못했어요. 버스 종점에서 내렸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어요. 발이 멈춘 곳이 폐역이었어요. 처마가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가은이는 서준의 등에서 잠들었어요. 처음엔 조용히 있더니 어느 순간 고개가 어깨 위로 툭 떨어졌어요. 서준은 무릎을 조금 굽혀 아이 무게를 다시 받쳤어요. 눈이 계속 내렸어요. 쌓이지 않았어요. 서준은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잠깐 봤어요. 창 너머 아무도 없는 의자들과 자기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금방 시선을 거뒀어요. 억울하다는 말이 목 어딘가에 걸려 있었어요.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자리에. 화가 나는 것과 억울한 건 달랐어요. 화는 방향이 있었어요. 억울함은 방향이 없었어요. 사방이 막혀 있는데 어디다 대고 무얼 해야 하는지 모르는 느낌. 증명하지 못했어요. 그게 제일 오래 남았어요. 바람이 방향을 바꿨어요. 눈발이 처마 안쪽으로 들이쳤어요. 서준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가은이가 등에서 조금 더 몸을 웅크렸어요. 자면서도 추위를 아는 것 같았어요. 그때 처마 끝 너머로 불빛이 하나 보였어요. 멀지 않았어요. 건물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었어요. 이 시간에 저기 불이 켜져 있다는 게 이상했어요. 서준은 자기도 모르게 그쪽을 바라봤어요. 아직 서 있어야 할 이유를 찾는 것처럼. 불빛은 꺼지지 않았어요. 서준은 한동안 그쪽을 바라봤어요. 건물은 낮고 오래된 형태였어요. 간판이 있었어요. 눈발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가까이 가면 읽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은이가 등에서 작게 움직였어요. 서준은 발을 뗐어요.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동네 자료관. 유리문 너머로 책들이 보였어요. 벽 전체를 채운 책장, 가운데 낡은 책상, 그리고 그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읽고 있는 남자. 나이가 많았어요. 흰 머리카락이 형광등 아래에서 반짝였어요. 서준은 문을 두드렸어요. 조용히, 깨울 마음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세기로.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남자는 잠시 서준을 봤어요. 그 다음 등에 엎인 가은이를 봤어요. 그 다음 다시 서준을 봤어요. 책을 덮었어요. 일어났어요. 문이 열렸어요. 찬 공기가 들어오는데도 남자는 문을 닫지 않았어요. 들어와요. 그게 다였어요.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서준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종이 냄새. 나쁘지 않았어요. 낡은 것들이 오래 쌓여 있을 때 나는 냄새. 서준은 가은이를 구석 소파에 눕혔어요. 아이는 눈도 뜨지 않았어요. 남자가 칸막이 너머로 사라졌다가 돌아왔어요. 손에 컵이 2개 있었어요. 국물이에요. 어묵이라 별건 아닌데. 서준은 받았어요. 두 손으로. 컵 바닥이 뜨거웠어요.
손가락 끝에 감각이 돌아왔어요. 발끝은 아직이었어요. 남자가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서준이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남자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서준은 국물을 조금씩 마셨어요. 따뜻한 게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따뜻한 걸 마신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오늘 처음 봤는데. 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뉴스 봤어요. 인쇄소 부도건. 서준의 손이 컵을 조금 더 꽉 쥐었어요. 진짜 내가 조작했어요? 대답을 기다리는 것 같지 않았어요. 판단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물었어요. 확인하려고. 서준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억울하다고 했을 때 아무도 안 들어줬어요. 아니라고 했을 때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말을 멈췄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묻고 있었어요. 서준은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요.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말한 것 같았어요. 남자는 잠시 서준을 봤어요. 그 다음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원고 묶음이었어요. A사 용지들이 두껍게 쌓인 것. 테두리가 닳아서 종이 색깔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걸 묶고 있는 건 붉은 실이었어요. 끊어지지 않은 채로 단단하게. 남자가 그걸 서준 앞에 내려놓았어요. 15년 전에 썼어요. 서준이 원고를 내려다봤어요. 신문사 편집국장이었어요. 어떤 기사를 내보내려다가 잘렸어요. 기사 내용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남자가 원고 위에 손을 얹었어요. 그때 나도 증명 못했어요. 근데 이건 아직 여기 있어요. 서준은 붉은 실을 봤어요. 낡은 종이를 묶은 채로 그대로인 실을. 기록은 결국 남아요. 가은이가 소파에서 몸을 뒤척였어요. 서준은 그쪽을 한번 봤다가 다시 원고를 봤어요. 남자 이름이 한태호라는 걸 그날 밤 나중에 알았어요. 지금 이 순간은 그냥 이 사람이 15년 된 원고를 아직 갖고 있다는 것만 알았어요. 도망가면 되는 거였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서준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은 그냥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였어요. 누명이든 진실이든 어차피 아버지는 없었어요. 어머니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요. 가은이는 10살이었어요. 도망가도 됐어요. 근데 서준은 그 붉은 실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끊어지지 않은 채로 거기 있는 것을. 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어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어요. 서준은 다시 말했어요. 진짜 계약서를요. 원본이 있을 거예요. 한태호가 서준을 봤어요. 대답 대신 국물 컵을 서준 쪽으로 조금 밀었어요. 일단 다 마셔요. 창밖에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조금 전과 달리 바람이 잠잠해졌어요. 눈발이 똑바로 떨어졌어요. 지면에 닿아도 바로 사라지지 않았어요.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어요. 서준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컵을 두 손으로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뭔가를 삼키는 것처럼, 뭔가를 참는 것처럼. 한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준이 다 마시고 빈 컵을 내려놓을 때까지. 자료관 일은 단순했어요. 책을 정리하고 기증받은 자료를 분류하고 낡은 신문을 날짜 순으로 묶는 것. 서준은 말없이 했어요. 한태호도 말이 많지 않았어요. 시키는 것만 했고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그게 편했어요.
가은이는 금방 자료관에 익숙해졌어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왔어요. 가방을 구석에 던져놓고 헌 신문 더미 앞에 앉았어요. 스크랩을 했어요.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오려서 빈 공책에 붙이고 옆에 짧게 뭔가를 적었어요. 서준이 한 번은 들여다봤어요. 가은이가 공책을 가렸어요. 기자 연습이야. 그러고는 다시 신문을 펼쳤어요. 서준은 더 묻지 않았어요. 한태호가 국어를 가르쳐 줬어요. 어느 날 저녁 서준이 검정고시 문제집을 펼쳐놓고 있는 걸 보고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 없이 문제를 한번 훑더니 지문 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이 문장에서 필자가 말하려는 게 뭔지 알아요? 서준이 읽었어요.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글을 읽는 힘이 세상을 읽는 힘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면 이 사람이 뭘 숨기는지도 보여요. 서준은 그 말을 한동안 생각했어요. 계약서 얘기를 하는 건지 지문 얘기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한태호는 이미 다음 문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밤마다 서준은 공책을 꺼냈어요. 아버지가 계약서를 읽어주던 날을 떠올렸어요. 목소리가 먼저 왔어요. 이 항목 봐라. 납품 기한이 여기 적혀 있다. 조항번호, 금액, 날짜. 아버지가 이상하다고 했던 부분. 수정된 것 같다고 했던 문장. 기억이 전부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쓰다 보면 맞는 것과 틀린 것이 분리됐어요.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이 나뉘었어요. 증거가 되지 않아도 쓰지 않으면 사라질 것 같았어요. 기억은 흐려지니까요. 아버지 목소리도 이미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어요. 그 무렵 어머니가 쓰러졌어요. 친척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준은 공책을 덮고 일어났어요. 가은이는 자고 있었어요. 깨우지 않았어요. 병원은 조용했어요.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서준은 창밖을 봤어요. 새벽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의사가 나왔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라고 했어요. 당분간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정.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몰랐어요. 다음 날부터 서준은 낮에는 자료관, 저녁에는 병실이었어요. 자료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병실에서 어머니 옆에 앉아 있다가 자료관 다락방으로 돌아와 새벽에 공책을 채웠어요. 잠은 짧았어요. 한태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서준이 눈을 비비며 책장 앞에 서 있는데 책상 위에 삶은 계란 2개가 놓여 있었어요. 언제 가져다 놓은 건지 몰랐어요. 서준은 한태호를 봤어요. 한태호는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서준은 계란을 집었어요.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한태호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검정고시 원서를 냈어요. 접수 확인 문자가 왔을 때 서준은 자료관 창고에 있었어요. 낡은 상자를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문자를 보고 다시 상자를 봤어요. 다시 문자를 봤어요. 별 감흥이 없었어요. 아직 합격한 것도 아니고 합격해도 아버지 사건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접수를 했어요. 그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 한켠에 작게 걸렸어요. 뭔가 시작된 것 같은 느낌. 서준은 문자창을 닫고 상자를 다시 들었어요. 창고 정리는 가은이가 먼저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일찍 돌아온 날이었어요. 서준이 자료관 앞을 쓸고 있는데 안에서 뭔가 끌리는 소리가 났어요.
들어가 보니 가은이가 창고 문을 열어놓고 상자들을 하나씩 밖으로 꺼내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먼지 너무 많아. 정리하면 책 더 넣을 수 있잖아.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서준도 들어갔어요. 창고는 좁았어요. 상자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어요. 오래된 것들이었어요. 연도가 적힌 것도 있고 아무것도 안 적힌 것도 있었어요. 서준은 무거운 것들을 내리고 가은이는 먼지를 털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가은이가 멈췄어요. 오빠, 목소리가 달랐어요. 서준이 돌아봤어요. 가은이가 상자 하나를 두 손으로 들고 있었어요. 낡고 작은 상자였어요. 다른 것들보다 안쪽 깊숙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상자 겉면에 글씨가 있었어요. 흘려 쓴 글씨. 서준은 가까이 갔어요. 읽었어요. 태호 형님께 혹시 모르니 보관 부탁드립니다. 숨이 잠깐 멈췄어요. 아버지 필체였어요. 서준은 상자를 받아들었어요. 가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료관으로 나왔어요. 한태호는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서준이 상자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한태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상자를 봤어요. 그리고 굳었어요. 표정이 바뀌는 게 보였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준은 놓치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한태호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준은 다시 물었어요. 이거 알고 있었냐고요? 한태호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안에 USB가 있었어요. 작고 낡은 것, 그리고 손으로 쓴 메모 한 장. 혹시 내가 잘못되면 진실을 밝혀달라. 서준은 그 메모를 오래 봤어요. 아버지 글씨였어요. 공책에서 자주 보던 그 글씨. 한태호가 입을 열었어요. 부도 직전에 맡기고 갔어요. 계약서 사본이랑 전자파일 담아서. 서준이 한태호를 봤어요.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한태호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어요.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길 기다렸어요. 서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말도 없이 내가 먼저 꺼내면 이건 내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 되는 거니까. USB를 노트북에 꽂았어요. 파일들이 떴어요. 계약서 원본, 수정 이력 로그,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수정된 항목들이 표시돼 있었어요. 서준이 공책에 옮겨 적었던 내용들. 기억이 맞았어요. 조작의 흔적이 거기 있었어요. 서준은 화면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화가 나는 건지 울고 싶은 건지 몰랐어요. 그냥 손이 떨렸어요. 가은이가 옆에 와서 앉았어요. 화면을 같이 봤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한태호가 뒤에 서 있었어요. 다음 날 서준은 형사조사 통보를 받았어요. 봉투를 열고 읽었어요. 다시 읽었어요.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세연 측에서 먼저 고소를 넣은 거였어요. 서준이 USB를 찾으려 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서준은 봉투를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한태호가 봤어요. 봉투를 집어 읽었어요. 내려놓았어요. 예상한 일이에요. 서준은 창밖을 봤어요.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한태호가 잠시 서준을 봤어요. 있어요. 근데 빠르지는 않아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봤어요.
아직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어머니가 다시 쓰러졌어요. 이번엔 일어나지 못했어요. 서준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새벽이었어요. 가은이는 옆에서 잠들었어요. 서준은 잠들지 못했어요. 아버지 메모가 자꾸 떠올랐어요. 혹시 내가 잘못되면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걸. 그래서 남겨둔 거였어요. 서준이 찾을 수 있는 곳에. 서준은 천장을 봤어요. 진실은 있었어요. 처음부터 있었어요. 문제는 그걸 꺼낼 힘이 서준한테 있느냐였어요. 어머니 장례는 조용히 끝났어요. 오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친척 몇 명, 옛 동네 이웃 한두 명. 서준은 내내 입구에 서 있었어요. 가은이는 서준 옆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누가 조이를 건넬 때마다 서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고 있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자료관으로 돌아왔어요. 한태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서준이 들어오자 따뜻한 물을 한 잔 내줬어요. 가은이한테는 단팥빵을 줬어요. 가은이는 받아서 한 입 먹다가 멈췄어요. 그러고는 서준 옆에 붙어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세 사람 다 말이 없었어요. 창밖에 바람이 지나갔어요. 자료관 유리가 작게 울렸어요. 서준은 손안에 컵을 봤어요. 뜨거운 물이 식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다시 공책을 폈어요. 감정이 돌아온 건 아니었어요. 그냥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계약서 내용을 다시 정리했어요. USB 파일에서 확인한 것들을 공책에 기억과 대조했어요. 맞는 것, 틀린 것, 확인이 더 필요한 것. 형사조사 날짜가 잡혀 있었어요. 서준은 그 날짜를 공책 첫 페이지에 적어뒀어요. 지워지지 않게 볼펜으로 깊이 눌러서. 검정고시 시험일은 형사조사 날짜보다 열흘 먼저였어요. 시험장은 버스로 2정거장 거리였어요. 서준은 혼자 갔어요. 가은이는 학교에 있었어요. 한태호는 잘 다녀오라고 했어요. 그게 다였어요. 시험은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몇 달 동안 그게 전부였는데 새벽마다 문제집을 폈고 한태호한테 지문 읽는 법을 배웠어요. 근데 막상 시험지를 받으니까 손이 알아서 움직였어요. 마지막 문제를 풀고 연필을 내려놨어요. 창밖을 봤어요. 흐린 날이었어요. 합격 통보는 문자로 왔어요. 자료관 앞 공중전화 부스 옆을 지나다가 진동이 울렸어요. 서준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봤어요. 검정고시 합격을 축하합니다. 한 줄이었어요. 서준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옆으로 흘러갔어요. 서준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였어요. 이유도 없이 그냥 손이 공중전화 쪽으로 향했어요. 수화기를 들었어요. 동전을 넣을 뻔했어요. 내려놨어요. 서준은 수화기를 제자리에 걸었어요. 오래 서 있었어요. 흐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버지, 나 합격했어. 억울하게 끝나지 않을게.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냥 속으로. 자료관으로 돌아왔어요. 한태호는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서준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어요.
서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태호가 먼저 말했어요. 됐어요?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태호는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책으로 시선이 돌아갔어요. 그게 다였어요. 서준은 괜찮았어요. 박수도 없고 축하 말도 길지 않아도 오히려 그래서 괜찮았어요. 가은이는 저녁에 알았어요. 서준이 밥을 차리다가 말했어요. 나 붙었어. 가은이가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서준을 봤어요. 진짜? 응. 가은이가 잠깐 뭔가를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말했어요. 나도 오빠처럼 진실 밝히는 기자 될 거야.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은이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줬어요. 가은이는 숟가락을 다시 들었어요. 그날 밤 서준은 공책을 폈어요. 합격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날짜만 적었어요. 그 아래에 형사조사 날짜를 다시 확인했어요. 열흘 안에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건 공부의 끝이 아니었어요. 서준은 알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싸울 자격을 하나 얻은 것 뿐이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형사조사는 2시간이 넘었어요. 같은 질문이 반복됐어요. 계약서를 수정한 적이 있냐? 오세연 측 담당자와 단독으로 연락한 적이 있냐? 아버지 몰래 서류를 처리한 게 맞냐? 서준은 매번 아니라고 했어요. 조사관은 메모를 했어요. 표정이 없었어요. 서준의 대답이 맞든 틀리든 같은 얼굴이었어요. 서준은 그 얼굴을 보면서 이게 공정한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었어요. 조사실을 나왔을 때 복도가 길게 느껴졌어요. USB 파일을 3곳에 제보했어요. 지역 신문사, 온라인 매체, 그리고 탐사보도로 알려진 작은 언론사. 서준은 자료를 정리해서 메일로 보냈어요. 원본 계약서 파일, 수정 로그, 공책에 정리한 타임라인까지. 첫 번째 신문사에서 답장이 왔어요. 검토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답장이 없었어요. 두 번째 매체는 답장 자체가 없었어요. 세 번째 언론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기자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자료는 확인했어요. 근데 상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 단독으로는 어렵고요. 좀 더 두꺼운 증거가 있으면 다시 연락 주세요. 서준은 알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한태호한테 말했어요. 한태호는 듣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서준은 기다렸어요. 뭔가 방법을 말해줄 것 같았어요. 다른 루트가 있다거나 아는 기자가 있다거나. 한태호가 일어났어요. 서랍을 열었어요. 신문 2장을 꺼냈어요. 책상 위에 나란히 놓았어요. 하나는 1990년대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지면 한쪽 구석에 단신 기사였어요. 3줄짜리. 건설사 하청 대금 미지급 의혹이라는 제목. 다른 하나는 10년 뒤 날짜였어요. 일면이었어요. 같은 건설사 비리 전면 수사 착수라는 제목. 서준은 2장을 번갈아 봤어요. 한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준은 오래 봤어요. 3줄짜리 단신이 10년 뒤 일면이 됐어요. 그 사이에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서준은 대학 원서를 넣었어요. 기록 보존학과였어요. 한태호가 알려준 곳이었어요. 서준은 처음에 왜 거기냐고 물었어요. 한태호가 말했어요.
기록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데예요. 덮으려는 사람보다 더 오래 남기는 법. 서준은 원서를 쓰면서 자기 속에서 란에 오래 멈춰 있었어요. 뭘 써야 하는지 몰랐어요. 결국 썼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고 싶습니다. 한 줄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가은이가 어느 날 물었어요. 오빠, 나쁜 사람들은 왜 안 잡혀? 서준은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직이라서. 가은이가 서준을 봤어요. 언제까지 아직이야?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은이는 더 묻지 않았어요. 신문을 다시 폈어요. 스크랩할 기사를 찾는 것처럼 서준은 그 옆모습을 봤어요. 10살짜리 아이가 언제까지 아직이냐고 묻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서준은 공책을 폈어요. 포기한다는 말은 쓰지 않았어요. 쓸 수가 없었어요. 포기하면 가은이 질문에 영영 대답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대신 이렇게 썼어요. 더 두꺼운 증거가 필요하다. 더 오래 남기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 아래에 기록 보존학과 입학 날짜를 적었어요.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합격 통보는 한 달 뒤에 왔어요. 서준은 문자를 보고 한태호한테 갔어요. 한태호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서준이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어요. 한태호가 봤어요. 잘 됐네요. 그게 다였어요. 서준은 휴대폰을 넣었어요. 그게 다여도 됐어요. 이제는 알았어요. 한태호한테 긴 말을 기대하는 게 아니었어요. 행동이 다음에 있었어요. 서준은 자료관 문을 나서다가 멈췄어요. 책장 맨 윗칸에 붉은 실로 묶인 원고 묶음이 보였어요. 처음 그날 밤 한태호가 꺼내 보여줬던 것.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서준은 잠깐 봤어요. 끊어지지 않은 실. 나갔어요. 16년이 지났어요. 서준은 회사 대표가 됐어요. 직원은 12명. 사무실은 크지 않았어요. 창가에 책상이 하나 있고 그 위에 모니터가 2개 있었어요.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어요. 회사 이름은 아카이브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왜곡된 기록을 복원하고 공개하는 곳. 없어진 파일을 살리고 덮인 문서를 꺼내는 일. 서준은 대학에서 배운 것들을 썼어요. 기록 보존, 디지털 복원, 수정 이력 분석. 처음에는 의뢰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했어요. 아버지 사건은 가장 마지막에 꺼냈어요. 첫 번째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회사를 시작하고 나니 마지막이어야 했어요. 그래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감정이 아니라 기술로, 아들이 아니라 전문가로 3년을 기다렸어요. 재조사는 조용히 시작했어요. USB 파일은 오래됐어요. 포맷도 낡았어요. 서준은 직접 복원 작업을 했어요. 손상된 섹터를 살리고 수정 이력 로그를 재구성했어요. 날짜가 복원됐어요. 수정된 항목이 되살아났어요. 공책에 16년 전에 적어뒀던 것들을 꺼냈어요. 기억과 파일이 일치했어요. 서준은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직원이 옆에서 모니터를 같이 봤어요. 이거면 충분한데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사는 협력 매체 3곳에서 동시에 나왔어요. 복원된 원본 계약서, 수정 전과 후의 비교 로그, 수정이 이루어진 날짜와 접속 기록, 오세연 유통 내부 문서까지 추가로 확보됐어요. 오세연 대표가 직접 수정을 지시한 메일이 포함돼 있었어요. 기사가 올라간 날 아침
서준은 사무실에 혼자 있었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공유가 됐어요. 숫자가 올라갔어요. 서준은 화면을 보다가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딱히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기쁘지 않았어요. 홀가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됐다는 느낌, 오래 걸렸다는 느낌. 점심 무렵 서준은 자료관 근처로 갔어요.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발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골목을 걷다가 멈췄어요. 오세연이 있었어요. 서준도 몰랐고 오세연도 몰랐어요. 골목 모퉁이에서 마주쳤어요. 두 사람 다 걸음이 멈췄어요. 오세연이 서준을 알아봤어요. 눈빛으로 알 수 있었어요. 무언가가 지나갔어요. 당황인지 두려움인지 서준은 알 수 없었고 알고 싶지 않았어요. 서준은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세연이 먼저 시선을 내렸어요. 방향을 틀었어요. 걸음이 빨라졌어요. 서준은 그 뒷모습을 봤어요. 법정에서 마주칠 거예요. 아마도. 하지만 그건 그때 일이었어요. 지금 이 골목에서는 이걸로 충분했어요. 자료관에 들어갔어요. 한태호는 예전 자리에 있었어요. 창가 책상, 같은 자세. 다른 건 머리카락이 전보다 더 하얘졌다는 것 뿐이었어요. 서준이 들어오는 걸 보고 한태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서준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들어와서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처음 그날 밤처럼. 한참 후에 한태호가 말했어요. 봤어요. 네. 아버지가 좋아했겠다.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좋아했겠다는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고맙다든지 수고했다든지 그런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좋아했겠다는 말이. 강민석? 아버지 이름이 기사에 실렸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인쇄소 대표. 부도의 실제 원인은 오세연 유통의 고의적 계약 파기였음이 확인됐다는 문장과 함께 서준은 그 문장을 출력했어요. 2번 읽었어요.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가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빠 기사 봤어. 응. 나 지금 취재 중인데 끊어도 돼? 서준은 웃었어요. 소리 없이 끊어. 전화가 끊겼어요. 서준은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가은이는 언론사 수습기자였어요. 입사하고 나서 첫 달부터 현장에 나갔어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10살 때부터 그런 아이였어요. 그날 저녁 서준은 공책을 꺼냈어요. 16년 된 공책이었어요. 표지가 낡아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형사조사 날짜가 볼펜으로 깊이 눌러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에 썼어요. 강민석, 2025년 5월 5일. 복권. 손이 멈췄어요. 공책을 덮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서준은 알고 있었어요. 오세연 재판이 남아 있었어요. 가은이는 아직 수습이었어요. 해야 할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하루만큼은. 서준은 공책을 서랍에 넣었어요. 불을 껐어요. 자료관 건물은 오래됐어요. 한태호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부터 그랬어요. 벽에 습기가 차고 창틀이 뒤틀리고 비가 오면 천장안 귀퉁이에서 물이 새는 건물. 그래도 한태호는 고치지 않았어요. 고치면 냄새가 바뀐다고 했어요. 오래된 종이 냄새가 사라진다고.
서준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새 건물은 자료관역 골목 끝에 생겼어요. 크지 않았어요. 2층짜리. 외벽은 낡은 벽돌 그대로 두고 내부만 고쳤어요. 서준이 직접 골랐어요. 새 건물보다 이쪽이 맞을 것 같았어요. 간판을 달았어요. 기록의 집. 개관 행사는 조용했어요. 동네 사람들 몇 명, 가은이, 언론사 동료들, 서준 회사 직원들. 한태호는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누가 인사를 건네면 받았어요. 먼저 나서지 않았어요. 서준은 사람들 사이를 돌았어요. 악수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같은 말들. 얼굴에 웃음이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가은이가 옆으로 왔어요. 오빠 오늘 표정이 이상해. 어떻게 웃고 있어? 서준이 가은이를 봤어요. 그게 이상한 거야? 가은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오빠가 웃는 게 오랜만이라서.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은이는 이미 다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는 사람한테 인사하러.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떠났어요. 한태호가 마지막까지 남았어요. 서준이 의자를 정리하는 동안 한태호는 건물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책장, 열람 테이블, 디지털 복원 작업실 유리창. 오래 봤어요. 서준이 물었어요. 어때요? 한태호가 돌아봤어요. 좋아요. 짧았어요. 근데 충분했어요. 한태호가 나갔어요. 서준은 문을 닫았어요. 혼자였어요. 불을 끄지 않았어요. 서준은 작업실로 들어갔어요. 모니터를 켰어요. 로그인 화면이 떴어요. 아카이브 시스템. 서준이 직접 만든 것.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봉투가 있었어요.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빛바랜 사진이었어요. 인쇄소 앞에서 찍은 것. 아버지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어요. 웃고 있었어요. 서준은 그 사진을 오래 봤어요. 스캐너에 올렸어요. 파일이 생성됐어요. 업로드 창을 열었어요. 이름 입력란에 썼어요. 강민석? 직업 입력란에 썼어요. 인쇄소 대표? 날짜 입력란에 아버지 생년월일을 넣었어요. 등록 사유란에는 짧게 썼어요. 억울함 없이 기억되어야 할 사람. 업로드 버튼을 눌렀어요. 로딩이 짧게 돌았어요. 완료. 화면 속 아버지 이름 옆에 초록색 점이 켜졌어요. 서버에 등록됐다는 표시. 이제 여기 있다는 표시. 서준은 모니터를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소리를 낼 수가 없었어요. 목이 막힌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 순간에 맞는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들이 없는 게 아니었는데 막상 이 화면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됐어요. 이미 있었어요. 화면 안에, 사라지지 않는 곳에. 서준은 의자 등받이에 기댔어요. 천장을 봤어요. 오래된 건물 특유의 냄새가 났어요. 새 건물인데 오래된 냄새가 났어요. 이 건물 안에 들어온 것들 때문인지도 몰랐어요. 책들, 자료들, 사람들이 가져온 것들. 냄새가 나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가은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나 오늘 첫 단독 기사 나와. 봐줘. 서준은 링크를 눌렀어요. 기사 제목이 떴어요. 지역 재개발 과정에서 누락된 세입자 기록에 관한 것이었어요.
가은이 이름이 기자 란에 적혀 있었어요. 강가은. 서준은 기사를 읽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이 군더더기 없었어요. 필요한 것만 있었어요. 숨겨진 이야기를 꺼내는 방식이 서준이 알던 10살짜리 아이랑 달랐어요.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달랐어요. 저녁에 한태호가 자료관 문을 열었어요. 서준이 기록의 집 작업실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료관 문을 열고 앉아 있었어요. 서준은 창문 너머로 그 불빛을 봤어요. 처음 그날 밤 같았어요. 폐역 처마 아래에서 봤던 불빛. 그쪽으로 발을 뗐던 것. 서준은 잠깐 그 생각을 했어요. 자료관 불빛은 꺼지지 않았어요. 서준은 모니터를 다시 켰어요. 아버지 이름 옆에 초록색 점이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서준은 그걸 봤어요. 잠깐. 그 다음 새 파일을 열었어요. 다음 작업이 있었어요.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